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딸이 어찌 감히 한국인과 어울리겠느냐? 프랑스 가정의 아버지인 그가 환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딸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강한 편견은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결정지은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왕래가 없었던 모녀가 한 사건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리옹 시립 도서관의 책장에 조심스럽게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죠. 이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조용한 일상의 리듬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제 이름은 클로틸드 마르셀이에요. 35살이고 프랑스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와 크루아상을 먹고 도서관으로 걸어가곤 했죠. 사람들이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책장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에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저녁을 만들고 잠들기 전에 더 많은 책을 읽곤 했죠. 친구들은 가끔 제 삶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좋았어요. 책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 주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가까이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은퇴한 외교관이셨고, 어머니는 친절하지만 항상 아버지 의견에 동의하셨죠. 두 분 다 제가 좋은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서 곧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계셨어요. 클로틸드, 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니? 일요일 저녁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냥 웃으며 화제를 바꾸곤 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역사 섹션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프랑스 건물과 건축에 관한 책이 있을까요? 뒤돌아보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확실히 프랑스 사람은 아닌 아시아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각 단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듯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친절하지만 진지했죠. 3층 722 섹션에 있어요.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원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리옹 대학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클로틸드예요. 제가 대답했죠. 우리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 남자에 대해 뭔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평소 방문객들과는 달랐거든요. 조용했지만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건축 섹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작은 인사와 함께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태준 씨는 자주 도서관을 찾았어요. 매번 다른 책을 찾는데 도움을 요청하곤 했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책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삶에 대해서요. 그는 높은 빌딩과 고궁이 있는 분주한 도시 서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와 함께 리옹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런 도서관 대화가 한 달쯤 이어진 후 태준 씨는 토요일에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그냥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책에 대한 지식이 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바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내 삶이 갑자기 새로운 무언가에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 수 없고 약간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그런 무언가였죠. 그날 밤 집에 있는 책장을 보다가 한국에 관한 작은 여행책을 발견했어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책이었죠. 책을 펼치고 제가 거의 아무것도 모르던 나라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눈빛을 가진 조용한 남자 때문에 갑자기 저에게 중요해진 나라에 대해서요. 태준 씨와 처음 커피를 마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강가를 따라 걷는 산책이 되고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로 이어졌죠. 이제는 거의 매일 서로를 만나고 있었어요. 태준 씨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꽃이나 차를 마시는 방법 같은 사소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하면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죠. 친구들은 제게 생긴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요즘 더 많이 웃네. 점심시간에 동료 소피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저녁 태준 씨와 저는 론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물결은 지는 햇살의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보트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죠. 거리의 음악가들이 멀리서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클로틸드,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곧 떠나는 건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예전에도 다른 남자들이 화려한 제스처와 함께 로맨틱한 말을 건넨 적이 있었지만 태준 씨의 조용한 고백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되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도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계속 걷고 있었죠. 우리 사이에 뭔가가 변했어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2주 후 태준 씨는 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강한 의견과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아버지는 한국인 남자와의 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아파트를 청소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어요. 어머니는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아버지는 태준 씨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질문이라기보다 비난처럼 들리는 말들을 던지고 계셨죠. 내 딸에 대한 당신의 의도가 정확히 뭡니까? 아버지가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클로틸드를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태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래라고?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클로틸드는 여기 가족과 함께 자기 문화 속에 있어야 해. 아직 영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에는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태준 씨는 식사 내내 예의 바르고 침착하게 있었지만 눈빛에 상처가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떠날 때 아버지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이건 그저 일시적인 거야, 클로틸드. 곧 정신 차릴 거야. 그 말은 뺨을 때린 것처럼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 씨의 품에서 울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시네요. 괜찮아요. 태준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제 부모님도 프랑스 여자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이틀 후 태준 씨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긴장되고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가 태준 씨를 싫어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싫어할까요? 놀랍게도 태준 씨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어 단어가 섞인 서툰 프랑스어로 말씀하고 계셨고 태준 씨가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제 직업, 취미, 가족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어릴 때의 태준 씨 사진도 보여주셨죠. 제가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얘기를 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족은 중요해요. 그녀가 천천히 프랑스어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생은 당신 거예요. 마음이 길을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해요. 그녀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다른 문화 속에 수천 마일 떨어져 살고 있는 여성인데 그녀는 판단 없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택해야 해, 클로틸드. 이 부적절한 관계냐, 아니면 내 가족이냐. 전화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택이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딸에게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태준 씨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 한국인과 계속 만난다면 이 집에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지만 아버지에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자란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금까지 제 삶을 정의해 온 모든 익숙한 것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환영해준 태준 씨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태준 씨의 조용한 강인함과 친절함도 떠올랐죠. 제가 용기를 낸다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저는 문을 나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우리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니까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답니다. 제 새로운 집이에요. 배속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꽉 차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보니 시야가 닿는 곳까지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과 낯선 청소용품이 섞인 냄새였죠. 마치 학교 첫날의 아이처럼 태준 씨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새 아파트로 가는 길에 서울이 리옹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더 높고 더 빽빽하게 붙어 있었죠. 화려한 간판들과 밝은 불빛이 많은 건물을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도에서 빠르게 걷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지만 자동차와 버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높은 건물의 15층에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던 제 집보다는 작았지만 아주 현대적이었죠. 주방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기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버튼이 많은 변기가 있었죠. 심지어 불을 켜는데도 새로운 스위치 사용법을 배워야 했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태준 씨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옹은 마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고 있었죠.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책들, 도서관, 제 언어가 그리웠고 저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립고 있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간단한 일들이 커다란 도전으로 변해 있었죠. 각 포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느라 장 보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마치 어려운 퍼즐을 풀듯이 지도를 열심히 봐야 했죠.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면 그저 미소 짓고 고개를 숙이며 무력하고 바보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가게에서 빵을 사려고 했어요. 판매원이 한국어로 뭔가를 물었죠.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마치 소리를 키우면 제가 이해할 것처럼 더 큰 소리로 반복했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나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울었어요. 하지만 서서히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동맹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의 어머니가 자주 우리를 방문하셨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시고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인내심 있게 보여주고 계셨죠. 그녀는 프랑스어를 못하시고 저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우리는 미소와 몸짓, 그리고 제가 배우고 있는 몇 마디 단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번역이 필요 없었죠. 이웃수진 씨가 제 첫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공부했고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풍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실수로 태준 씨의 삼촌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그를 불쾌하게 한 후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해요. 배워야 할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중요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두 손을 사용하고 절대로 빨간 잉크로 사람 이름을 쓰지 말아야 했죠. 실수를 할 때마다 더욱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이사한 지 6개월 후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제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결코 제 부모님을 알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지 배우는 것을 도와주지 못할 거고, 아버지는 손주를 안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려 했어요. 하지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죠. 그들이 제 이메일 주소를 차단해버렸던 거예요. 그 아픔이 다시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시 열린 상처처럼요. 가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을 때 태준 씨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충분한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의 간극은 좁히기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봄에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녀를 에밀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녀의 작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 두 가족, 우리 두 세계가 하나의 완벽한 작은 사람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근처의 오래된 서점 주인도 또 다른 뜻밖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프랑스 책이 들어올 때마다 저를 위해 따로 챙겨두고 있었죠. 제가 아기 에밀리를 처음으로 가게에 데려갔을 때 그는 그녀에게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된 어린이 책을 선물했어요. 그녀 마음의 양쪽을 위해서요. 그가 서툰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에밀리가 자라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어요. 매일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었죠. 길을 잃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법을 터득했어요. 제 실수에 인내심을 가진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죠. 매운 음식과 도시의 빠른 템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는 에밀리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그녀를 반은 프랑스인, 반은 한국인으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친구로 보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어와 제가 가르쳐준 프랑스어 단어 사이를 쉽게 오가고 있었어요. 생각도 없이 여러 세계를 오가고 있었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녀가 프랑스인이냐, 한국인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녀는 둘 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강점이었어요. 아마도 저에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이 에밀리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들은 그녀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죠. 눈물 젖은 얼굴로 잠에서 깼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제 옛 세계와 새 세계를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에밀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전화를 향해 손을 뻗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여보세요? 잠에 젖은 목소리로 떨리며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치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클로틸드, 아버지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의사들 말로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시래. 할 수 있다면 와주었으면 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의 침묵과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셨으니까요. 태준 씨를 깨워 눈물을 흘리며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날은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갔어요. 이웃에게 아이들을 부탁했죠. 이제 12살이 된 에밀리와 8살인 그녀의 동생 토마스를요. 서둘러 짐을 싸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서울에서 리옹까지 가는 긴 비행 동안 머릿속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실망했을 때의 엄격한 표정, 자랑스러워 하실 때의 드물지만 멋진 미소, 그리고 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화를 내셨던 마지막 만남까지요. 만약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러시아 상공을 날고 있을 때 태준 씨에게 속삭였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태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그저 제 걱정 속에 함께 있어 주었고 그것이 어떤 빈 말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리옹의 병원은 크고 밝았어요. 복도에는 청소용품과 약 냄새가 나고 있었죠.
아버지의 병실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억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회색이 되었으며 눈가에는 피곤한 주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잠시 동안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깨어 계시지만 매우 약하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은 앞으로 며칠이 중요하대. 혼자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붕대로 감겨 있고 삐소리와 윙소리를 내는 기계들에 연결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셨죠? 제가 기억하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다가가자 눈을 뜨셨어요. 아빠, 어린 시절 불렀던 이름으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제가 그 손을 잡았는데 종이처럼 얇은 피부와 약해진 악력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요. 그동안 태준 씨는 사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돌아와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아버님을 위해 한국에서 새 SUV를 주문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가장 안전한 모델이에요. 회복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요. 너무 놀랐어요. 태준 씨,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게다가 아직 아버지가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조금씩 더 강해지고 계셨죠. 의사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하실 거라고 했어요. 매일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의 손주들에 대해, 한국에서의 우리 생활에 대해,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듣기만 하셨고 가끔 약한 목소리로 짧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어요. 방금 아버지가 태준 씨의 선물에 대해 물으셨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그 한국 차. 내 프랑스 차보다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러시더니 웃으셨어. 클로틸드. 정말로 웃으셨어. 이틀 후 아버지는 태준 씨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방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 후 태준 씨가 나왔을 때 그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사과하셨어요. 태준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회복되시면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부모님이 서울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 중이셔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어머니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계셨죠. 에밀리와 토마스는 그동안 사진과 화상 통화로만 봤던 이 조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대적인 도시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할 때 놀라시는 표정이 보였어요. 토마스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하다가 친구에게 돌아서서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을 바꿀 때 미소 짓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우리는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탁에는 한국 요리와 프랑스 요리가 가득했죠.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가족을 위하여. 아버지가 태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며. 때로는 틀리는 것이 고집센 늙은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지. 모두가 웃는 동안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일부를 잃기도 하고 찾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 한국 가족과 프랑스 가족이 마침내 한 식탁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니 그 모든 어려운 발걸음이 내디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두 세계가 이제 사랑과 이해, 그리고 변화할 용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어요. 결국 그것이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